오늘의 주제는 복용하는 약물의 올바른 관리법과 부작용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이 영상은 시니어분들, 즉 부모님 세대 혹은 은퇴 이후의 연령대 분들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복용하는 약이 사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약이 될 수도 있고 관리를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같은 만성질환 관련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들을 어떤 시간에,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은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고 어떤 약은 식후에 먹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약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처럼 약을 먹다 보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 간 기능, 대사 능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았던 약이 어느 순간부터는 체내에 쌓이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복용할 것인가,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분들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약물 복용이 두렵지 않도록 완전히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는 절대 금식 상태에서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또 비타민 D 보충제도 어떤 시간대에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팁이에요. 오늘 영상은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으로 가득 채웠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약 먹는 게 불안하지 않다 하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복용 중인 약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영상이 끝날 때쯤엔 약 복용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약 복용 시간에 따른 효과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약을 한꺼번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렇게 무조건 아침에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약마다 흡수율이 달라지는 시간대가 있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맞춰야 부작용 없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약들도 많습니다. 먼저 고혈압약의 경우입니다. 보통 고혈압약은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번만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약은 잠자기 전 저녁 시간에 복용했을 때 심야 고혈압을 예방하고 뇌졸중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아침보다 저녁 복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복용 시간 변경 전에는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당뇨약, 특히 메트포르민 같은 약은 식사 직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게 되면 위장장애나 복통, 심한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친 뒤 10분 이내에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또한 혈당 변동을 줄이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밤에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주로 밤에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복용 시간만 바꿔도 LDL 수치 개선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약은 아침 공복에 다른 약과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칼슘제나 철분제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약은 일어나자마자 먹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다른 약이나 음식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효과가 훨씬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는 당연히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약들은 습관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용 기간과 용량을 꼭 지켜야 하고 절대 혼자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금단 증상 없이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마다 복용하기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고 그에 따라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어떤 약을 먹는지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것.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약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더 오래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약을 아무데나 두고 드시는 습관 혹시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약은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보관을 잘못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건 섬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 습도,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약을 부엌, 욕실, 자동차 안, 창가 등에 보관하고 계세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부엌은 조리시 수증기와 온도가 높아지는 공간이라 약이 쉽게 습기를 먹고 변질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제나 캡슐 형태의 약이 눅눅해지고 알약이 부서지거나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습기는 약을 녹이고 결국은 약효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약통이 밀폐되어 있다고 해도 부엌 보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욕실 선반 위나 화장실 찬장 안에 약을 두시는데 이 역시 습도와 온도가 변화무쌍한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은 욕실에 보관한 약은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성은 이미 망가져 있어서 제대로 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할 땐 위장장애나 발진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자동차 안도 위험합니다. 특히 여름철 햇빛이 직접 닿으면 약 성분이 분해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요. 운전석 옆이나 대시보드에 약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 내부 온도는 여름엔 6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약이 삶아지는 수준이 됩니다. 이런 약을 그대로 복용하면 효과는커녕 간 기능을 손상시킬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은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서늘한 곳, 예를 들어 침실 옷장 안의 상단 서랍 혹은 거실 서랍장처럼 어둡고 조용한 공간이 좋습니다. 약은 반드시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개별 약봉투에 적힌 유통기한도 꼭 체크해 주셔야 해요. 또 요즘은 약포지를 약통에 옮겨 담아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약을 하나의 약통에 섞으면 약의 색이나 모양이 비슷한 경우 혼동이 생길 수 있고 약이 부딪히며 생기는 마찰로 인해 성분이 손상되거나 흡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이 약포지 그대로 보관하시거나 약국에서 받은 하루 단위 포장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약봉투의 날짜나 시간, 복용용법을 써두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약국에서 받은 약 설명서를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설명서에는 약의 부작용, 복용시간,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고 약 포장에는 마커펜 등으로 복용시간을 표시해 두시면 헷갈림 없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 보관은 단순히 약을 넣어두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의 일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약효를 100% 살리고 부작용은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의 보관 장소, 상태, 유통기한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까지의 내용만 제대로 지키셔도 약을 복용하면서 겪었던 두통, 어지러움, 속쓰림 같은 부작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약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고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약을 먹는지가 아니라 어떤 약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혈압약과 진통제, 함께 먹으면 큰일 나는 조합입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계열의 진통제는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만성질환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통이 있거나 무릎이 쑤시면 아무 생각 없이 진통제를 복용하시죠. 이런 경우 혈압은 더 오르고 부종이 생기며 신장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게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오메가3 같은 혈액순환 관련 보조제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아 스케일링이나 수술 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제를 복용 중이라면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알리고 처방을 받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제와 철분제, 마그네슘제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철분제는 공복에 먹는 게 좋고 칼슘제는 식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마그네슘도 밤에 먹으면 수면을 도와주지만 공복에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처럼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복용 시간을 나눠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감기약이나 항생제 복용 중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항생제 중 일부는 제산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나 퀴놀론계 항생제는 칼슘, 철분, 마그네슘 성분과 만나면 체내 흡수가 방해돼서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할 땐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예는 수면제와 술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서는 잠 안 올 때 소주 한 잔 마시고 수면제 먹는 분들도 있는데 이 조합은 매우 위험해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두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서 호흡 억제, 기억력 저하, 의식 혼미, 심지어는 치명적인 호흡 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복용 중인 약 리스트가 많아질수록 이런 상호작용은 더 복잡해지고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먹는 약을 모두 기록해두고 약국이나 병원에 갈 때 항상 보여주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약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충돌할 수 있는 조합을 알려주시고 안전하게 조절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보조제나 민간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부딪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 이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복용 간격 설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회 복용약의 경우 단순히 아침 9시, 저녁 6시에 먹는 게 아니라 12시간 간격에 오전 8시, 오후 8시를 지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약 효과는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어드는 구조가 돼요. 이제 슬슬 약 먹는 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죠? 다음 시간에는 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 부작용이 정상인지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약 복용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 그리고 그 부작용이 정상적인 반응인지 혹은 병원에 즉시 가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을 복용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게 약 때문인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죠.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증상이 경미한 반응인지, 어떤 증상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위장장애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고 때로는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반응은 보통 약 성분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며칠 내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철분제를 복용할 때는 위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식사 직후에 복용하거나 위장 보호제를 함께 처방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드러기나 발진, 가려움증, 얼굴이 붓는 증상이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크고 심하면 아나필락시스라는 급성 쇼크 반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특히 숨이 가빠지거나 입술이 붓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집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지러움과 졸림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수면제, 신경안정제는 혈압을 급격히 낮추거나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복용 초기에 몸이 무겁고 졸리거나 일어설 때 핑 도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약 복용 후에는 차량 운전이나 계단 이용은 잠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지고 자주 넘어진다거나 쓰러지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약의 용량이 너무 높거나 몸에 맞지 않는 걸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입마름, 시야 흐림, 변비, 요실금 등은 노년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항콜린성 부작용입니다. 특히 감기약이나 항우울제, 진정제 이런 부작용이 많아요. 입이 너무 마르면 수분 섭취를 늘리고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면 밤에 조명 확보를 잘해 두셔야 해요. 이런 부작용은 생활 습관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심하면 약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작용 중 하나가 간과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이건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피부가 노래지거나 소변이 붉어지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장기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수치와 신장 수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이나 일부 진통제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뇨제나 당뇨약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약을 끊기보다는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복용한 약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절대 인터넷 검색만 믿고 자가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나이와 체질, 병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니까요. 또 약을 새로 시작했을 땐 초기 1에서 2주는 몸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는 기간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나쁜 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몸에 맞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무리한 복용 중단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만 잘 챙겨 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시간, 수분 섭취, 운동 습관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진짜로 효과적인 약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꼭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식사와 약 복용의 관계입니다. 많은 약이 식사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빈속에 먹으면 위험한 약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NSAIDs는 공복에 복용할 경우 위벽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제나 일부 골다공증 치료제는 공복 상태에서 흡수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약마다 식사와의 이상적인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복용 중인 약의 복용 조건을 정확히 알고 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물 한 컵 이상, 즉 200ml 정도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 없이 삼키거나 커피, 우유,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율이 낮아지거나 특정 성분과 충돌하여 약효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특히 우유 속의 칼슘은 철분제, 갑상선약, 일부 항생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서 알약을 쪼개거나 씹어서 드시는데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서방형 시간차 방출 약물이나 장용 코팅이 된 약을 씹거나 부수면 약이 한꺼번에 체내로 들어가 부작용이 생기고 효과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기 어렵다면 약사에게 알약 대체제나 물약, 패치형 약물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내용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약 중에는 운동 중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거나 탈수 위험을 높이는 약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운동이나 여름철 활동 중 탈수 증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물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저혈압, 어지러움, 심할 경우 실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 복용 후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은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후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혈류가 근육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이 위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빨리 몸에 작용해 어지러움이나 혈압 저하가 올 수 있어요. 운동 후에는 20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활 습관 중 절대 피해야 할 것 하나, 바로 음주입니다. 술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간 기능 손상, 중추 신경계억제, 심장박동 불규칙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항우울제, 수면제, 고지혈증 약,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가벼운 음주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야채즙, 생약제, 민간요법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모두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 진료 시 반드시 함께 복용 중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홍삼,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등은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이 심해 출혈, 어지럼증,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결국 약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루틴 전체와 연결된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약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복용 습관이 곧 건강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원칙과 주의사항은 충분히 익히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약을 장기 복용 중인 분들,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점검 항목과 관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약을 오래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능력, 간 신장 기능이 변하므로 처음에는 잘 맞던 약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 매년 1에서 2회는 혈압 패턴 검사, 심전도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은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내 나트륨, 칼륨 수치도 함께 체크해야죠.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콩팥 기능 검사, 망막 검사 등 다양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특히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B12 수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이 B12 흡수를 방해해 손발 저림이나 기억력 저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복용 중인 분들은 3에서 6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 GOT, GPT를 받고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심해진다면 CK 검사 통해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틴 약물은 간과 근육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장기 복용 약물에 따른 정기검진 리스트를 정리해두면 병원 갈 때 어떤 검사를 요청해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용 중인 약 리스트와 증상 일지를 작은 수첩에 기록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매일 복용 시간을 체크하거나 특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날짜와 증상을 메모해 두면 병원에서도 훨씬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약을 스스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몸이 괜찮아졌다고 느껴도 그건 약 덕분에 조절된 상태이지 병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수면제 같은 약은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 재발, 심한 경우 응급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이면서 증상과 수치를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약은 반으로 나눠서 복용하거나 하루 걸러 복용하는 단계적 감량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때에도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중단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복용 중인 모든 약 이름, 건강보조제, 한방약, 민간요법까지 포함한 복용 내역, 최근 나타난 신체 변화나 증상, 복용 시 불편한 점이나 의문사항을 정리해서 가져가면 의료진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을 오래 복용한다는 건 곧 내 건강과의 긴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확인, 섬세한 기록, 정확한 의사소통이 더해져야 진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약 관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약 복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약 관리 도구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전자약통입니다. 요즘은 시중의 시간, 알람 기능이 내장된 약통이 많아요. 정해진 시간마다 소리나 진동으로 알림을 주기 때문에 바쁘거나 깜빡하기 쉬운 분들께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번 약을 복용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복약 누락을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또 하나, 복약 알림 앱도 추천드려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똑약, 약속시간, 건강IN 복약관리 같은 앱을 활용해보세요. 약 이름과 복용 시간을 입력하면 정해진 시간마다 알림이 울리고 기록까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복약 여부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기술을 활용하면 복약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약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함께 관리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꾸준하게 복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약 복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붙여놓거나 하루 한 번 전화나 메시지로 복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잊지 않고 복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시에도 가족이 동행하면 의사소통이 정확해지고 복용 중인 약이나 증상에 대한 설명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이런 작은 배려와 협력이 복약 실패를 막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약은 복용 시간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관법이 잘못되면 약효가 사라지고 심하면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어요. 셋째, 다른 약물,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검사와 병원 상담을 통해 약을 조정하고 복약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약을 돕는 기술과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천력을 높이세요. 약을 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내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약 복용이 피곤한 의무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루틴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복약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위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